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1차 벼락치기 민법 스피드 암기 노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으로 과연 문제가 풀리는지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기억나시죠? 법률 규정에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었고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짝꿍이었고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가 짝꿍이었어요. 기준은 위반했을 때 해당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냐가 기준이었어요. 효력 규정이면 무효, 단속 규정이면 유효다. 그래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효력 규정이 아니다? 그럼 단속 규정이겠죠? 단속 규정을 고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단속 규정인 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기억 보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고 유효다. 단속 규정 고르라는 거니까 기억 들어가고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공인중개사가 좋은 물건 나왔다고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이것도 단속 규정으로 유효였죠. 공인중개사의 의뢰인과 직접 거래도 해당 거래까지 무효로 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니은도 단속 규정이고 디귿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요건 효력 규정이었죠. 공인중개사의 초과 금품 수수는 초과분은 무효다. 효력 규정이다. 디귿은 단속 규정 아니니까 기역, 니은만 들어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결국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면 유효다. 공인중개사의 초과 보수, 법령에 규정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는 행위, 요건 효력 규정으로 무효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암기한 대로 기출문제가 풀리는 걸 확인했어요. 자, 오늘은 법률 행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법률 행위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그 예로 기억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 일방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이겠죠? 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일방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무엇을 하면 무엇이 발생한다. 이런 문장 구조죠. 결국 법률 행위는 계약 체결이라는 법률 요건이 있으면은 계약상 의무가 발생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거죠. 법률 요건이 있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어떤 요건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전제가 이 법률 요건입니다. 자, 계속 반복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법률 행위는 뭔데? 자, 바로 이 법률 요건 중에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요건이 있어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법률 요건 중에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법률 행위다. 이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 외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게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상속, 경매, 법정 지상권 등이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게 되겠습니다. 상속, 경매, 법정 지상권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다. 상속, 경매, 법정 지상권. 그래서 이 매매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하면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고 상속에 의해서 부동산을 받았다. 그건 법률 규정에 의한 겁니다. 자, 법률 행위는 다시 의사표시의 수를 기준으로 의사표시가 하나인 단독행위와 여러 개인 계약과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방향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하는 것이 계약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동행위라고 해요. 상대방에 대해 하는 게 계약.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합동행위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단독행위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혼자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것. 유언, 취소, 해제, 동의, 추인, 채무면제, 소유권 포기, 상계, 재단 설립 등은 의사표시의 수가 한 개인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요건 외우는 것보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언 혼자 하죠? 취소, 해제, 동의, 추인, 채무면제, 소유권 포기, 상계, 재단법인 설립 혼자 할 수 있는 단독행위다. 자, 하지만 꼭 두 문자로 외워야 되겠다 하면 단독으로 유죄포시 상추 채취해서 해동했다. 단독행위에는 단독으로 외로운 유죄포시 혼자 상추 채취해서 해동시켜 먹었다. 유언, 재단법인 설립, 포기, 상계, 추인, 채무면제, 취소, 해제, 동의는 단독행위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하나뿐인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단독행위입니다. 유죄포, 상추 채취, 해동. 자, 하지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기본적으로 필요 없다. 요것만 이해하면 단독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단독행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죄포시 혼자 상추 채취 해동했다. 단독행위. 자, 이런 단독행위에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되고요. 당연히 단독행위니까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받을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도달할 필요가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자, 요것도 그냥 어떤 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어떤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그 종류를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자, 대부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아까 단독행위 유죄포시 상추 채취 해동 그 중에 상대방 없는 것만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바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유언이나 유증은 상대방 없이 할 수 있죠? 꼭 아들이나 가족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재단법인 설립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소유권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게 아까 단독행위 할 때 포기가 단독행위인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공유지분 포기나 취득시효 이익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자, 꼭 앞잡다서 외워야 될까요? 자, 유죄포시인데 외로운 유죄포시 유언 남기고 제설 작업하고 소포 붙이고 죽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로운 유죄포시 유언 남기고 제설 작업하고 소포 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 없는 것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방금 암기한 걸로 진짜 풀리는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국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시 제설 작업하고 소포 붙이고 죽었다. 요거 떠올리셔야 되겠죠? 포기네. 하지만 소포, 소유권 포기니까 1번은 아니겠죠? 무권 대리의 추인은 단독행위지만 추인이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 없는 거 아니고 상계. 자, 요걸로 퉁치자 하는 상계도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거죠. 혼잣말 하는 거 아니다. 상계도 상대방 있는 거고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포기네. 하지만 소포, 소유권 포기가 아니죠. 상대방 있는 것이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요게 제설, 유죄포시 제설 작업,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외로운 유죄포시 제설 작업하고 소포 붙이고 유언 남기고 죽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사실 암기만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10초 만에 푸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계속 보낸다. 벌써 시험 망칩니다. 암기가 안 된 문제다. 바로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50분 안에 40문제 풀기 정말 어렵습니다. 암기 한 것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이러한 단독행위의 특징으로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못 붙입니다. 자, 예외가 존재하지만 그냥 외웁니다.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못 붙인다. 자, 조건과 기한은 뒤에 자세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건이란 건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 발생 여부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건, 그 용어 맞습니다. 시험 100점 맞으면 용돈 줄게. 100점 맞는다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용돈이 지급된다. 조건입니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채무이행을 장래의 발생 또는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달려있는 걸 말합니다.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그 시기가 도래할 것이 확실한 걸 말한다. 내가 죽으면 아파트를 줄게. 죽는다는 게 확실한 발생 사실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파트 준다.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자, 그럼 조건이 되는 경우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상대방의 동의나 법률, 유증이나 채무 면제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법률, 유증, 채무 면제는 조건이 있어도 상대방이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채동법 조건 가능. 이렇게 외웁니다. 유채동법 조건 가능. 상대방 동의, 법률, 유증, 채무 면제 조건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계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계약이란, 자, 네가 가진 오피스텔 내가 1억에 살게 하는 청약과, 그래? 그렇게 팔게. 상대방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낙약, 청약과 낙약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가 계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이라고 하면 청약과 낙약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법률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갑이한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자, 이런 문제는 감으로 찍거나 우리가 판사, 변호사가 된 양 뭔가 논리적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니죠. 역시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의 특징이 모두 명탐정입니다. 오래 고민한다. 자, 우리 시험 긴 지문도 한 문제당 1, 2분 안에는 풀어내야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 출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출제를 할까요? 다 압니다. 그래서 긴 지문도 절대 지문을 꼬아서 내지 않아요. 그냥 유효인지 무효인지 암기를 먼저 하고 암기한 대로 써있는지 보고 답 체크를 하는 거지, 내 안에 잠재된 무한한 창의력과 사고력을 끄집어내시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온전히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립 요건을 갖춰서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춰야 유효가 됩니다. 이 말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 행위가 불성립하게 되고 불성립이지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효, 유효는 효력의 문제입니다. 성립 후의 문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먼저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효력 요건 이전에 법률 행위가 성립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이를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립 요건은 당사자의 존재,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고 존재하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있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당사자 존재 및 특정이 성립 요건이고, 그리고 목적이 존재해야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도 성립 요건이다. 그리고 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합치가 있어야 된다. 계약의 경우 의사표시의 존재와 합치가 성립 요건입니다. 자, 이러한 성립 요건은 효력 요건에 대응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법률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바로 효력 요건입니다. 이 효력 요건에는 일반 요건과 특별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일반 요건에는, 다시 말해 법률행위가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은 앞에서 살펴봤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당사자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는 아까 성립 요건이었죠. 이번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해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에 일치가 있어야 된다. 하자가 부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일반 요건은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며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다.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제한 능력자죠. 여기 피자가 빠졌네요. 이러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는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원시적 불능은 무조건 무효다. 애초에 불가능한 행위를 내용으로 담은 계약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계약 내용이 확정되거나 이행기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지 유효가 된다. 확정을 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내용은 이행기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지 유효다. 확정 불가 시 무효. 애초에 원시적으로 불능이다. 무효입니다.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 없으면 취소가 가능하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의 목적은 가능하고 적법해야 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며 하자가 없어야만 그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겁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 중에 일반 요건이다. 이번에는 효력 요건 중에 특별 요건을 살펴보면 특별 요건은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효력 요건이고요. 이 특별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이 해당되겠어요. 특별 요건은 조망기동대다.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법정 대리인의 동의, 대리권의 존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유효로 할 수 있도록 부과되는 효력 요건이다. 그게 특별 요건이고 특별 요건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이 해당한다. 특별 조망기동대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자, 이러한 효력 요건을 충족했다. 어떤 조건부 법률 행위가 특정 조건을 성취했을 때는 조건 성취는 효력 요건이니까 그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조건을 성취해서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가 성립했다 하는 성립 요건은 당사자의 존재가 특정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와 존재가 합치하면 된다고 했고 그런 법률 행위가 성립했으면 그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효력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 성취는 효력 요건 중에 특별 요건이고 그러한 조건이 성취가 됐다 하면 법률 행위가 성립한 게 아니고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조건 성취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야 된다. 자, 하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이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어요. 그냥 외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요건 아니다. 효력 요건에는 일반 요건으로 당사자 능력,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일치와 하자의 부존재, 특별 요건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자 사망 있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없다. 효력 요건 아니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법률관계는 이행이 필요 없고의 동그라미, 이행이 필요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원칙입니다. 무효인 법률관계는 이행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게 불법 원인급여, 주로 명의신탁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 재산을 남의 이름 앞으로 명의신탁해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의 원인으로 자기 재산을 줘버린 것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 원인급여 시에는 반환 불가다.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무효인 법률관계는 이행이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원칙인데 불법 원인급여다 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로 나쁜 짓을 하다가 자기 물건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걸 받은 사람은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 사유 중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반사회적 법률 행위 나온다.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깔고 가셔야 돼요. 반사회적이란 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다. 자, 기억하셨죠? 그러면 어떤 게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지, 어떤 건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라서 유효인지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성도덕에 관한 것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성도덕,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첩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런 첩관계는 무효인데 다만 첩관계를 이제 청산하면서 금전 등의 증여계약은 이제 첩관계를 청산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뉘우치는 행위니까 첩관계를 청산하면서 첩에게 잘 살아 하면서 1억을 줬다. 그런 증여계약은 유효입니다. 이와 달리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무효예요.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불륜관계를 만약 네가 끝내면은 줬던 거 다시 다 뺏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주는 거죠. 그런 증여는 무효다.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무효. 첩관계를 청산하면서 돈을 주기로 한 증여계약은 유효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혼하면 회사 그만둬. 결혼퇴직제도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리고 사행성 관련 도박자금을 대여하거나 부담하는 행위는 모두 무효다. 이런 건 쉽게 이해되죠? 그 밖에 경제질서 관련해서 부당한 보험금을 목적으로
과다한 보험 계약을 했다. 보험 사고를 목적으로 한 보험 계약은 당연히 무효고요. 증권사의 손실 보전 약정도 무효입니다. 주식 매매 계약을 할 때 증권사가 투자자한테 나중에 손실 나도 다 보전해 둘게요, 그런 약정을 했다 해도 그건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부당 보험금 목적의 과다한 보험 계약, 보험 사고 목적의 보험 계약은 무효. 증권사 손실보전 약정도 무효입니다. 사행성 도박자금 관련 대여 부담 무효. 결혼퇴직제도도 무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는 무효다. 불륜, 종료, 해제, 증여 무효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암기한다. 반면에 첩관계 청산 유효입니다. 그리고 국가 기능이나 법질서 관련해서 불법 행위에 조력했다. 합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법이 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은 것도 무효입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로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더 나아가 허위 진술의 대가를 약정하는 것은 무효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약정한 것도 무효입니다. 자, 반면에 조세 회피 또는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거래 외관 형식을 가장하는 행위는 허위 표시 등으로 해결하는 거지 반사회적 법률행위 본조를 위반한 게 아니다. 자, 조세 회피 법적 규제 피하기 위해 거래 외관 형식 가장한 것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위 표시 등으로 해결하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불법에 조력했다. 합법적인 행위에 법이 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았다. 무효. 그 예로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허위 진술 대가를 약정했다. 무효.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했다. 무효입니다. 자, 하지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유효다. 자, 키워드는 조세 회피와 강제집행 면탈 목적 근저당, 요 두 개는 유효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지난번에 봤던 이 이중 매매 시, 부동산 이중 매매 시에도 이 갑이 제1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했음에도 제2 매수인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한 이 이중 매매 시에 제2 매수인이 이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했으면 무효였죠? 원칙은 유효, 적극 가담 무효였다. 그래서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그게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중 매매 시 적극 가담 무효다. 자, 참고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대리인의 경우에서 대리인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고 대리인이 이 적극 가담 나오면 무효다. 자,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고 대리에서도 적극 가담했다. 무효다. 적극 가담 무효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암기한다. 적극 가담 무효. 자, 유효, 무효 다시 한번 볼까요? 성도덕에 관련된 대부분은 무효다. 첩관계 무효. 하지만 첩관계 청산은 유효고요.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 무효다. 결혼퇴직제도 무효고요. 도박자금 대여 부담 무효다. 보험금 목적 과다보험계약, 보험사고 목적 보험계약 무효. 손실보전약정도 무효다. 불법에 조력하면 무효고요. 소송 증언 조건으로 통상 수준 넘는 대가, 허위진술 대가 약정 무효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하지만 조세회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 근저당은 유효다. 그리고 이중매매 시 적극가담 무효. 대리인에서 적극가담 무효입니다. 자, 이러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동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동기가 외부로 표시 또는 알려져야 됩니다.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적용이 되려면 이 동기가 표시 또는 알려져야 된다.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반사회적이라는 뜻, 그러니까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그런 판단은 사회질서 자체가 변동하는 거니까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도 변동적이겠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다. 그 효과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냥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자 보호도 없고 추인도 불가하다. 지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일단 무효라고 판단하신다. 지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혹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추인할 수 있다. 모두 X 표시하셔야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절대적 무효.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한 부동산을 두 명의 매수인에게 각각 팔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자, 이렇게 매도인이 여러 명의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매매계약은 원칙적 유효입니다. 각각의 매매계약은 원칙적 유효. 만약에 1인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 그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그 1인은 유효하고 다른 1인에게는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그 다른 1인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해제가 가능하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 여러 명의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각 매매계약은 원칙적 유효. 1인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그 1인의 등기는 유효하고요. 다른 1인에게는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다른 1인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이중매매에서 또 적극가담 나왔네요. 제2 매수인이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이란 말이 서로 짰다는 얘기입니다. 자, 갑이 가진 집을 매수인 을과 3억에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미쳐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게 10배 급등했다. 갑자기 병이 나타나서 갑과 병이 서로 짜고 이 집을 10억에 매수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중으로 계약 맺은 것에 제2 매수인 병이 매도인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갑과 병의 제2 양도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고 이 경우 추인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 적극 가담 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면 이미 갑과 을이 잔금 치기 전에 중도금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어도 갑과 병 제2양도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유효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무효, 그 외에는 유효다.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2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가, 그러니까 병이 다시 정에게 판 거죠. 그랬을 때 이미 위에서 적극 가담이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 정이 선이라도 이런 사실을 다 몰랐더라도 같이 무효가 됩니다. 유효 주장 못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겠죠. 유효 주장 못한다고 나오면 무효구나.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유효와 무효 사이에 뭐 둘이 뭉실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유효 아니면 무효니까 유효 주장 못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와도 무효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십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갑과 을의 계약은 원칙적 유효. 하지만 갑과 병 제2 매수인이 짰다.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고 추인도 불가하다. 다만 적극 가담이 아니면 중도금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어도 등기를 경료한 병의 등기는 유효다. 그리고 제2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제3자 정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 선이라도 적극 가담이면 무효. 유효 주장 못한다. 자, 그런데 매도인이 이 배임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제1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고 이중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임 행위가 성립된다. 만약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매수인 을은 해제 가능하므로 이때는 배임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도금 받고 이중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제2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인 적극 가담이어서 무효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1 매수인 을은 적극 가담에서 등기까지 마친 제2 매수인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직접 말소 등기 청구 불가다. 다만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문장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제1 매수인이 을이죠. 제1 매수인은 요 나쁜 놈 제2 매수인에게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대신한단 말이죠. 대위하여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등기가 서로 넘어간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 청구 불가하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병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중매매. 자,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이중매매에 대해서 외워야 될 것은 다 외우신 거예요. 자신 있게 푸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부동산 이중매매에 동일한 법리가 몇 가지 사안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의 무단처분. 자, 갑이 을에게 야, 내 부동산 네 명의로 1년만 갖고 있어. 이렇게 명의신탁을 했는데 을이 고세 병에게 팔아먹었다.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단 처분했다. 이 경우에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에서도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소유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 적극가담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적극가담 나오니까 좀 쉽게 알 수 있겠죠? 무효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읽어보면 비슷하다.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무단 처분했다. 이중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이 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소유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 적극가담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된다. 결국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여러 번 팔거나 여러 번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여러 번 임대차를 설정하거나 이런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다 보셨으니까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한번 풀어보죠.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무조건 전부 다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앞과 뒤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주요 키워드만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 맞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제2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 무조건 무효죠. 중간에 다 꼬우는 말, 선이다 이런 말에 마음 약해지면 안 되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니까 싹 다 무효다.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네. 틀린 거 찾으라고 했네. 1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풀지 않으시면 시간 엄청 잡아먹습니다. 벌써 여기서 3, 4분 헤매고 뒷문제로 넘어가면서 시간이 쫓기게 되면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시험 완전 망치게 된다. 외운 게 있어야 문제가 풀린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른 보기도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2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 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적극가담 무효입니다. 적극가담이라는 말 없죠? 적극가담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니까 제2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옵니다. 자,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가담 아니면 유효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옵니다. 적극가담, 반사회적 법률행위 나와야 무효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네요.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 동그라미 치고 무효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외운 거죠? 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1 매수인은 2 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원소유주인 갑을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제2매수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죠. 이렇게 혼자서도 중얼중얼 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5번.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싸그리 무효니까 유효 주장 X.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실 텐데요. 자, 뭔가 비스무리하죠? 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궁박, 경솔, 무경험 때문에 어떤 폭리행위에 이용당했다. 그랬을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바로 당사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여야 되는데요. 궁박은 급박한 공궁 등의 어려움을 의미하고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 모두 해당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고 경제적 어려움이든 정신적 어려움이든 심리적 어려움이든 모두 궁박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무경험은 이게 거래 일반이겠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특정 분야의 경험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해 일반적 거래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의 부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적용하는 기준을 정할 때 주로 대리행위에서 적용되는데요. 누가 궁박, 경솔, 무경험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이 궁박은 본인 기준이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궁박한 상황은 법률 효과 당사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받지 않는 대리인은 별로 궁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궁박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 폭리행위에 악의, 폭리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폭리행위에 악의, 폭리의사가 있고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추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현저히 공정을 잃은 이 행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정을 잃었는지 판단하냐면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기준은 객관적 가치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정한데 주관적으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가 되기 위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하는 건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공정성을 잃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가 절대적 무효다 했을 때 그 기준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행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 틀린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추인 불가하다. 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중첩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경매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유상행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악의적인 폭리행위에 적용된다. 그래서 대가관계가 없는 일방적인 급부, 증여 등은 제외가 됩니다. 경매 적용 안 된다, 증여 적용 안 된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경매, 증여 적용 안 된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대가 간의 불균형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은 적용 가능해요. 무효행위의 전환은 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무효행위의 전환은 그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가지고 있고 당사자가 만약에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법률 행위를 할 걸 하고 의혹했으리라 인정되는 경우에 그 다른 법률 행위로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게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인데 다른 유효가 되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었더라면 그걸 했을 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냥 법원에서 그 다른 법률 행위를 한 걸로 효력을 가지도록 판결을 한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3억짜리인데 이 땅을 사들이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이 계속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을 그런 궁박한 상황을 알고 이걸 결국에는 18억 원에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소송을 했고 법원이 판결하기를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인데 그냥 무효로 하기는 그렇고 이 무효인 이 18억짜리 계약을 한 6.5억 정도로 하니까 적정하겠다. 원래는 무효인 이 계약을 유효로 전환해주는 그게 바로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입니다. 그래서 뭐 다 필요 없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보기는 그렇게 나온다. 적용 불가능하다 X, 가능하다 O, 불공정한 법률행위 경매 X, 증여 X 뭐 이렇게만 외우셔도 됩니다. 복습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을 때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 건데요.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모두 해당하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지식 부족이지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 지식이 아니다. 대리의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폭리행위에 폭리의사, 악의가 있어야 된다. 현재의 공정을 잃은 행위라는 것은 절대적인 무효고 추인이 불가한데 객관적인 가치와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행시 기준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와는 중첩해서 적용할 수 있고 경매에는 적용 안 된다. 증여에도 적용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무효 행위의 전환 규정은 적용 가능하다. 여기까지 암기하십니다. 자, 이상입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